그대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오? 보입니다. 보이고 싶지 않네, 보입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이오? 도망가고 싶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요. 12년을 기다렸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을. 칠흑같이 어두운 폐가 안 하얗게 질린 겁쟁이 선비 앞에 나타난 것은 피눈물을 흘리는 처녀의 홀령이었습니다. 도망친 자는 살고 남은 자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이 겁쟁이 선비는 대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란야담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사집인 어우야담에 전해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전라도 남원 땅에 찬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남원 고을에서 10리쯤 떨어진 두매산골.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 10대채가 전부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쓸려 돌담 아래 수북이 쌓이고 감나무에 매달린 홍시가 까치밥으로 남겨진 계절이었습니다. 저녁이면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으나 마을 끝자락 초가집 한 채만은 굴뚝 연기가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 유독 허름한 초가집이 한 채 서 있었는데 지붕에는 억새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토담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찬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마당 한 구석의 장독대에는 독이 3개뿐이었고 그마저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 이덕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0. 한때 남원에서 제법 이름 있던 양반가의 자제였으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가세가 기울어 지금은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처지였습니다. 이덕문은 키가 크고 이마가 넓어 얼핏 보기에는 제법 준수한 인물이었으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고 눈은 크지만 항상 불안하게 이리저리 굴러갔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온 마을이 다 아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겁보 덕문이. 개가 짖어도 놀라고 바람에 문이 덜컹거려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선비. 밤에는 혼자 뒷간도 가지 못하는 선비. 그것이 바로 이덕문이었습니다. 그런 이덕문이 이 초가을 저녁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방 건너편 아랫목에는 이덕문의 어머니 정씨가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들어 병세가 부쩍 깊어져 이제는 일어나 앉아 있기조차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드셨습니까? 이덕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깥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덕문은 움찔하며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이것이 300년 전 겁쟁이 선비 이덕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덕문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장독 위에 걸터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국화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덕문아.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이덕문이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씨는 베개에 기대어 간신히 상체를 일으킨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다음 달이 과거 시험이지. 예, 어머니. 하오나 어머니 병환이 이러하신데 제가 어찌 닥쳐라 이놈아.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덕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아비가 살아계셨으면 벌써 과거에 급제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아비 대신 내가 말하마. 정씨는 기침을 한참 하시더니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덕문아,
이 어미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예, 어머니.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서운 것이 많다. 산짐승도 무섭고 도적도 무섭고 권세 있는 자의 횡포도 무섭지. 이덕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진짜로 무서운 것은 따로 있느니라. 정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마음을 비우면 복이 찾아오는 법이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이 귀신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법이야. 이덕무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욕심이 문제가 아니옵니다. 저는 용기가 없는 것이 문제이옵니다. 개만 짖어도 놀라는 제가 어찌 세상을 헤쳐나가겠습니까? 바보 같은 놈. 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용기란 무서운 것이 없는 게 아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용기란다. 이덕무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새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 시험이 걱정이고 어머니의 병환이 걱정이고 내일 먹을 양식이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입으로는 그리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용기라. 나에게는 평생 없을 물건이로구나. 이덕무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이덕문이 사는 마을은 두릉이라 불렸습니다. 전라도 남원에서 북쪽으로 10리. 지리산 자락이 끝나는 곳에 자리 잡은 아담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흘렀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약초를 캐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덕무는 낮에는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가르치며 쌀 몇 되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선생님, 귀신이 진짜 있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7살 먹은 꼬마 녀석이 불쑥 물었습니다. 순간 이덕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더 무서워하시네. 고을에서 제일 겁이 많은 게 우리 선생님이래. 이덕무는 얼굴이 빨개져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숲을 속에서 갑자기 꿩이 푸드등 날아올랐습니다. 이덕무는 놀라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고 마침 지나가던 마을 아낙네들이 그 꼴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꿩한테 놀라서 자빠지다니. 저러고 어떻게 과거를 보러 한양까지 간대. 이덕무는 흙투성이가 된 도포를 털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당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면 마을. 어기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겉보 선비가 과거를 본다고 한양까지 어떻게 간대. 글쎄 말이야. 저번에 닭이 갑자기 울었다고 기절했다던데. 겉보 덕문이가 과거에 급제하면 내 손에 장을 치지치. 이덕무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돌아서서 대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치문이라는 자였습니다. 최치문은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 큰 돈을 들여 기와집을 짓고 땅을 사들여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치문은 50이 넘은 사내로 눈이 가늘고 입이 얇았습니다. 말할 때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 비웃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걸을 때는 턱을 치켜들고 코를 벌름거리며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듯 거들먹거렸습니다. 이 선비 올해도 과거를 보러 간다며
어느 날 이덕문이 길에서 최치문과 마주쳤습니다. 최치문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이덕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허허, 3번 떨어지고도 또 가는 걸 보니 용기 하나는 대단하구만. 아, 자네에게 용기가 있었던가? 뒤에 선 하인들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약초를 훔쳐간 놈이 어디 과거를 본다고 깝치는 거야. 제가 언제 남의 밭이 약초를. 됐네, 됐어. 농담일세. 겉보 선비가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이라도 하면 그때 한턱 쏘게. 최치문은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이덕문은 떨리는 주먹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에는 최치문 말고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만복이라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남원과 전주를 오가며 포목을 파는 사내로 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얼굴은 검붉고 코가 널쩍했으며 눈이 작아서 웃을 때면 실눈이 되었습니다. 오만복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되파는 것은 예사였고 가끔은 속임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삼배를 무명이라 속여 팔다 들통이 나서 장터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뻔뻔하게 다시 나타나는 놈이었습니다. 이봐, 겉보선비, 한양까지 같이 갈 텐가. 오만복이 어느 날 서당 앞에서 이덕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한양에 포목을 팔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면 노잣돈이 절약되지 않겠나. 이덕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오나 저는 출발이 늦어질 수도. 됐네, 됐어. 자네 같은 겉보와 다니면 내 체면이 깎이지. 내가 먼저 간다네. 오만복은 껄껄 웃으며 떠났습니다. 이덕문의 하루는 이렇게 평범하고 초라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호롱불 아래서 과거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밤이면 바람 소리에 놀라고 빗소리에 움츠러들고 짐승 울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이덕문에게도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여렸습니다.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마을에서 누군가 아프면 밤새 약초를 다려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당 아이 중 형편이 어려운 아이에게는 자기 밥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개울에서 어린아이가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덕문은 자기도 헤엄을 못 치면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허우적거리다 간신히 아이를 구해냈지만 정작 자기는 물을 잔뜩 먹고 나자빠져서 한참을 토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무사한 것에 방긋 웃었습니다. 겁은 많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 그것이 이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산속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집이라 부르는 폐가였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제법 번듯한 기와집이었다고 합니다. 남원에서 이름난 약재상 김진사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진사 부부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동딸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하인 한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집 안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에 그 집 앞을 지나가면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배짱 좋은 사냥꾼이 그 집에 하룻밤 묵었는데 다음 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나와서는 이를 악물고 절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멀쩡히 돌아온 적이 없다. 김진산의 외동딸 귀신이 나온다더라. 이덕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폐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랬습니다. 과거 시험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 씨는 아들이 잠든 사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헝겊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전 5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쌀을 아끼고 삭바느질을 하고 산에서 캔 약초를 내다 팔아 1푼, 2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바늘에 실을 꿰느라 눈이 더 침침해졌고 기침을 참아가며 약초를 말렸습니다. 덕문아. 다음 날 아침 정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가져라. 이덕문이 헝겊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 돈이 어디서? 묻지 마라. 한양까지 가는 노자와 주막합, 과거 치르는 동안 먹을 양식합시다. 부디 이번에는 급제하거라. 하오나 어머니 약값도 내 약은 산에서 캔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덕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든 몸으로 한 푼 한 푼 모은 어머니의 정성이 손에 잡힐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이덕문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하마. 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이 어미가 한 말을 기억해라. 무엇이옵니까? 욕심은 화를 부르고 마음을 비우면 복이 찾아온다. 잊지 마라. 예, 어머니. 이덕문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떨어진 도포를 곱게 접어넣고 벼루와 붓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미숫가루 한 봉지도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토담에 기대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자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몸이 마른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아렸습니다. 이덕문은 눈물을 삼키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부터 이덕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덕문이 마을을 떠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열흘 남짓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순탄했습니다. 길은 넓었고 날씨도 좋았습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걷고 밤에는 길가의 주막에서 묵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지리산 쪽에서 밀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으나 금세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이덕문은 도포 자락으로 보따리를 감싸 안고 허둥지둥 뛰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산길 한가운데였습니다. 주막은커녕 처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덕문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그때 저 앞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가니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덕문은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문이 삐걱 열리며 곱사등이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 비에 어디서 오신 길이오?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선비입니다. 하룻밤만 묵어 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구려. 이덕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주막 안에는 먼저 온 손님이 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삿갓을 깊이 눌러 쓴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왼쪽 눈이 희끄무레하게 멀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덕문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만복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겉보 선비 아닌가. 오만복이 벌떡 일어나며 반겼습니다. 반가운 것이 아니라 놀릴 상대가 생겨서 좋은 기색이었습니다. 오생원도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그렇다네. 비가 하도 쏟아져서 발이 묶였지. 자, 이리 와 앉게. 이덕문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모가 막걸리 한 사발과 파전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만복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말이 이 비가 내일까지 그치지 않을 거라 하더군. 여기서 하루 더 묵으면 노잣돈이 아깝자는가. 그러면 어쩌지요? 주인장이 지름길을 알려주었네. 여기서 북쪽으로 고개 하나만 넘으면 큰 길로 나갈 수 있다는데 그 길목에 빈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묵으면 주막값을 아낄 수 있다더군. 순간 주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손님, 그 집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된다는 거요? 그 집이 바로 귀신 나오는 폐가라니까요. 이덕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귀신이요. 예. 10여 년 전에 김진사라는 약재상이 살던 집인데 온 식구가 한꺼번에 죽고 나서부터 밤마다 여자 울음소리가 난다 하옵니다. 그 집에 묵은 사람이 넷이나 있었는데 하나같이 미쳐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새었다 하옵니다. 허허, 미신을 믿는 거요. 오만복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오만복이가 귀신 따위에 겁먹을 사람으로 보이오? 주막값 아끼는 게 더 중요하지. 이덕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역시 겉보답구만. 오만복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침묵을 지키던 삿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깊었습니다. 그 폐가 말이오.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지관이오. 전국 팔도를 떠돌며 땅의 기운을 잇는 사람이지. 노인이 삿갓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멀쩡한 오른쪽 눈이 이덕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에는 원한이 서린 기운이 있소. 보통 원한이 아니오. 누군가 억울하게 주거한을 풀지 못한 것이오. 이덕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기라 해서 다 해로운 것이 아니오. 한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귀신도 있는 법이지.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들어가는 자의 마음이오. 무슨 뜻이오? 오만복이 물었습니다. 욕심을 품고 들어가면 화를 당하고 마음을 비우고 들어가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오. 이덕문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씀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일 그 근처를 지나갈 작정이오. 땅의 기운을 살펴야 할 일이 있어서. 혹시 같이 갈 사람이 있소? 오만복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가겠소. 주막값 아끼는 건 덤이고 귀신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군. 노인이 이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비는 어찌하겠소? 이덕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귀신이 나오는 집에 가다니. 하지만 주막값을 아끼면 어머니 약값이라도 더 남길 수 있지 않은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바람이 처마 밑에서 귀신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덕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젯밤의 장대비에 비하면 조금 잦아든 편이었습니다. 오만복은 벌써 짐을 챙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삿간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선비, 어떻게 할 텐가? 오만복이 물었습니다. 이덕무는 망설였습니다. 주머니 속에 은전 5냥이 만져졌습니다. 어머니가 피땀 흘려 모은 돈. 주막 값으로 1냥을 쓰면 남은 넉냥으로 1냥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하룻밤 주막 값을 아끼면 돌아올 때 어머니 약을 사갈 수 있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삿간 노인이 함께 간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면 조금은 덜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덕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호, 겉보 선비가 용기를 내다니 세상에 이런 날도 오는구먼. 오만복이 껄껄 웃었습니다. 삿간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멀쩡한 오른쪽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셋은 비를 맞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주모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 집에는 들어가지 마시오. 후회합니다. 그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덕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돌아가자는 생각과 가야 한다는 생각이 번갈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어머니가 말씀하신 용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덕무는 아직 그 답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폐가를 향해 걸어갔을 뿐입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낙엽이 미끄러웠고 안개가 자욱하여 3걸음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만복은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이덕무는 뒤에서 절뚝절뚝 따라갔습니다. 삿간 노인은 신기하게도 앞이 반쯤 보이지 않는데도 지팡이 하나로 능숙하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노인장 성함이 어찌 되시오? 이덕문이 물었습니다. 성은 장, 이름은 기덕이라 하오. 사람들은 외눈박이 직관이라 부르지. 직관이시라면 풍수를 보시는 분이시군요. 풍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도 익소. 장기덕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이덕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선비의 기운을 보니 참 묘하구려. 제 기운이요? 겉으로는 나약하기 그지없으나 속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소. 마치 제 속에 묻힌 불씨 같구려.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으나 적당한 바람을 만나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는 기운이요. 이덕무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무슨 불씨이겠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꺼지는 호롱불이지요. 허허. 스스로를 낮추는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요. 장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팔도 강산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치고 큰 화를 당한 사람은 드물었소. 반대로 마음이 차가운 자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소. 정말이요? 물론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무엇이요? 장노인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덕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세상의 모든 원한은 누군가 풀어주어야 비로소 사라지는 법이요.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자라야 하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이 길을 걷다 보니 문득 떠오른 말이요. 장노인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이덕무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노인이다.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것 같다. 한참을 더 걸었을 때였습니다. 저기다. 오만복이 소리쳤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기와지붕의 반쯤은 무너져 내렸고
남은 반쪽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대문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담장 위로 삐죽 솟은 감나무 가지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까악까악 울고 있었습니다. 마당 입구에는 거미줄이 두세 겹으로 쳐져 있었고 축축한 이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폐가였습니다. 이덕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나 겉보선비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건가? 오만복이 비웃었습니다. 장노인은 한쪽 눈을 감고 폐가를 한참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운이 강하구나. 예사 원혼이 아니로세. 이덕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겁이 나서 다리가 풀렸지만 이를 악물고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삐걱. 기울어진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가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마당에는 무릎까지 오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우물 하나가 반쯤 무너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본체는 안방, 건넌방, 대청마루, 부엌이 딸린 제법 큰 한옥이었습니다. 10여 년을 비워둔 탓에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마루 틈 사이로 자풀이 삐죽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기둥에는 약재상 김진사대기라 쓰인 문패가 반쯤 떨어진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김진사대기였단 말이지. 오만복이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한때는 제법 부자였나 보군. 이 집 크기를 봐. 방이 4칸이야. 오만복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혹시 숨겨진 재물이 있지 않을까 기웃거렸습니다. 벽장을 열어보고 마루 밑을 들여다보고 심지어 부엌 가구니까지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이덕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정말 귀신이 나오는 겁니까? 귀신이 나오면 어쩔 건가? 오만복이 킬킬 웃었습니다. 장노인은 아무 말 없이 마당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지팡이로 여기저기 땅을 찍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군. 뭐가요? 이 집의 지세가 명당 자리요. 배사님수의 좌청룡 우백호가 반듯하구려. 이런 좋은 터에 원혼이 있다니. 분명 인위적으로 기운이 막힌 것이요. 해가 져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친 석양이 폐가에 무너진 기와 위의 붉은 빛을 되리웠습니다. 까마귀가 다시 한번 까악 울며 날아갔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셋은 그나마 상태가 나은 안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만복이 마당에서 마른 풀을 주워다 불을 피웠습니다. 자, 이제 밥이나 먹세. 각자 가져온 것을 꺼냈습니다. 오만복은 보따리에서 마른 포와 떡을 꺼냈고 이덕문은 미숫가루를 물에 타 마셨습니다. 장노인은 곶감 몇 개를 꺼내 나눠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여전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무너진 지붕 틈으로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이덕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겉보선비, 그러고 있으면 더 무섭네. 이야기나 하세. 오만복이 말했습니다. 오생원은 안 무섭습니까? 무서울 게 뭐 있나? 귀신은 없어. 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내가 장사를 하며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지만 귀신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어디선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덕문이 기겁을 했습니다. 뭐요, 쥐겠지. 뭐. 오만복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또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마루 위를 무언가가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덕문이 이불 속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오만복도 슬그머니 이덕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게 뭐요? 장노인만이 태어냈습니다. 삿갓 아래에서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건넌방을 지나 대청마루를 건너 안방 문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빗소리조차 잠시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숨을 죽인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끼익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덕문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만복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찬바람이 불어 들어왔을 뿐입니다. 바람이었나. 오만복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 방 안의 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마저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덕문의 심장이 목까지 뛰었습니다. 눈을 껌벅이며 어둠 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차가운 빛. 마치 달빛을 한 움큼 쥐어짜서 지식인 듯한 기이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점점 커지더니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였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넘어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달빛처럼 하얗고 아름다웠으나 눈에서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발밑에서 차가운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으악. 오만복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살려줘. 귀신이다. 귀신이야.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뚫고 빗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하고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 아마 마당의 장독대를 들이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덕문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움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이덕문은 벽에 등을 붙이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처녀 귀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녀 귀신이 이덕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핏물이 흐르는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이오? 목소리가 의외로 맑았습니다. 무섭기는커녕 슬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덕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처녀 귀신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기이하게도 아름다웠습니다. 겁이 많은 분이로군요. 예. 이 나라에서 제일 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집에 온 것이오? 주막값을 아끼려고. 어머니 약값을 남기려고. 처녀 귀신이 잠시 이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핏물이 흐르는 눈에 기이한 빛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원혼의 한을 풀어줄 자가 오늘 밤 올 것이야 했거늘. 그대가 바로 그 사람이요? 이덕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 집에서 억울하게 죽은 김은월이라 하오. 은월. 달빛처럼 은은한 이름이었습니다.
은월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 김진사의 집이었소. 아버지는 남원에서 이름난 약재상으로 인근 고을까지 약재를 거래하며 큰 부를 이루셨소. 은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소. 아버지의 아우, 나의 삼촌. 이름은 김치문이라 했소. 이덕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서움은 여전했지만 은월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삼촌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소.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받자 시기하고 원망했소. 아버지가 나누어 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졸랐소. 급기야는 아버지의 약재 거래처를 빼돌리고 몰래 장부를 조작하기까지 했소. 은월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핏물이 흐르는 눈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12년 전 가을이었소. 삼촌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소. 좋은 약재를 구했다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약주를 권했소. 오랜만에 형을 찾아온 동생이라 아버지는 반갑게 술잔을 받으셨소. 이덕문의 등줄기를 찬물이 타고 흘렀습니다. 그 약주에 독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까? 은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날 밤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상한 낌새를 채시고 삼촌의 방을 뒤져 독약 구매 문서를 찾아내셨소. 하지만 이미 독이 온몸에 퍼진 뒤였소. 세상에, 나는 그때 17이었소. 삼촌은 부모를 죽이고도 모자라 나까지. 은월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삼촌은 내가 아버지의 재산 문서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소. 문서를 내놓으라 협박했으나 나는 끝까지 거부했소.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내게 건넨 독약 문서를 우물에 숨겼기 때문이오. 그래서 삼촌은 하인들을 시켜 나를 이 집 뒤뜰에 묻었소. 살아있는 채로. 이덕문은 치가 떨렸습니다. 무서움이 아니라 분노에 의한 떨림이었습니다. 그 삼촌이 지금 성과 이름을 바꾸어 이 근처 마을에서 부자로 살고 있소. 내 아버지의 재산으로. 이덕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치문. 10여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 큰 돈을 들여 기와집을 짓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자. 성을 김에서 최로 바꾸었다면. 설마. 은월이 말했습니다. 지금 두릉마을에서 최치문이라 불리는 자가 바로 내 삼촌이요. 이덕문은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2년 동안 그 자가 그 마을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은 뒤로 한 발자국도 이 집을 벗어나지 못했소. 원한이 풀리지 않아 저승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묶여 있었소. 낮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밤이면 이 안방에 나타나 올 수밖에 없었소. 은월의 눈에서 핏물이 더 짙게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정을 호소해 보려 했으나 내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같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소. 이덕문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도망간 사내도 그렇소. 그 사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쳤소. 지난 12년 동안 이 집을 찾은 자가 내짓었으나 모두 마찬가지였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소. 은월이 이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도망가지 않았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덕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월이 다시 피식 웃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소.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덕문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새 무서움보다 슬픔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은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녕, 도와주겠다는 것이요? 예.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겁도 많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덕무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월의 핏물 묻은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하겠소. 무엇이요? 첫째, 내 뼈를 찾아 제대로 장사 지내주시오. 뒤뜰 동쪽 구석 감나무 아래에 묻혀 있소. 알겠습니다. 둘째, 삼촌의 죄를 세상에 알려주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독살한 죄, 나를 죽이고 묻은 죄를. 이덕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최치무는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때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장노인이 삿갓을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이덕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노인이 아직 방 안에 있었다는 것도, 귀신 앞에서 태연히 앉아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노인장, 안 무서우셨습니까? 무서울 것이 없소. 이 아가씨의 원한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종류가 아니오. 한을 풀어 달라는 것일 뿐. 내가 팔도 강산을 돌며 기이한 일을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서글픈 원호는 처음이오. 장노인이 은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증거가 있소. 은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이 독약을 산 거래 문서가 있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내신 문서이요. 이 집 우물 안에 넣어 두었소. 돌로 된 함에 넣어 우물 벽 틈에 끼워 두었소. 장노인이 이덕문을 돌아보았습니다. 들었소, 선비, 뼈와 증거. 둘 다 이 집 안에 있소. 은월이 말했습니다. 고맙소, 선비. 정녕 고맙소. 12년을 기다렸소. 은월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내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이 집에 있소. 부디 잊지 말아 주시오. 그렇게 은월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덕무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장노인이 불을 다시 피우며 말했습니다. 선비, 이제 잠을 좀 자시오. 내일은 바쁜 날이 될 테니. 이덕무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기묘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덕무는 깨어 있었습니다. 은월의 슬픈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7의 삼촌 손에 죽어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처녀. 12년 동안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폐가에 갇혀있던 홀령.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는 처녀. 내가 해야 한다. 나밖에 없다.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무서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보다 더 큰 마음이 가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밤새 무서웠던 폐가가 아침 햇살 아래에서는 그저 오래된 빈집으로 보였습니다. 이덕문과 장노인은 뒤뜰로 향했습니다. 동쪽 구석 감나무 아래, 은월이 말한 곳이었습니다.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장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찍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요. 이 아래에 원한의 기운이 뭉쳐 있소. 다른 곳의 흙과 색이 다르오. 누군가 일부러 판 흔적이오. 이덕무는 부엌에서 삽을 찾아왔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쓸만했습니다. 겁이 많은 선비가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삼날이 흙에 박힐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자,
2자, 3자. 흙을 퍼내니 하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뼈였습니다. 이덕무는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니 처녀의 유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소복 자락이 사가 있었고 한쪽 손에는 비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나비 모양 비녀였습니다. 이덕무는 그 비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에게 받은 비녀를 놓지 않았을 17 처녀. 이 차가운 흙 속에서 12년을 묻혀 있었다니. 원통하다. 참으로 원통하다. 이덕문이 흐느꼈습니다. 장노인이 이덕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오. 우물의 증거를 찾아야 하오. 둘은 마당의 우물로 갔습니다.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안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습니다. 우물 안은 캄캄했고 이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장노인이 마당에 널린 칠넝쿨을 엮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이덕문의 허리에 묶고 천천히 우물 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우물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벽에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고 손을 대면 미끌미끌했습니다. 이덕문은 떨리는 손으로 우물벽을 더듬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 틈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해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용기다. 있다. 손끝에 단단한 것이 잡혔습니다. 돌함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빼내어 올라왔습니다. 돌함의 뚜껑을 열자 기름 먹인 종이에 쌓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12년이나 되었건만 기름 먹인 종이 덕분에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장노인이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이것은 전주 약재상 박씨에게 석신산 5냥을 매입한 거래 기록이요. 석신산이면 비상이요. 비상. 사약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극독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입자 이름이 적혀 있소. 김치문. 바로 최치문의 본명이요. 이덕문은 문서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면 됩니까? 이것이면 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뼈와 문서 둘 다 있으니 충분하오. 남원 부사에게 고발하면 돼요. 이덕문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덕문은 은월의 유골을 정성껏 수습하여 깨끗한 보자기에 쌌습니다. 비녀도 함께 감쌌습니다. 증거 문서는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장노인장, 지금 바로 남원관하로 가겠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소. 증인이 필요할 테니. 둘은 폐가를 나서 남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덕문의 걸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힘차게 걸었습니다. 이 문서만 부사에게 보여드리면 된다. 최치문의 죄가 밝혀지고 은월낭자의 한이 풀린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남원 관아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덕문은 관아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 부사 대감께 아뢰고자 합니다. 포졸이 나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원 부사 유 대감은 50대 초반의 뚱뚱한 관리였습니다. 작은 눈에 축 처진 볼살, 그리고 유독 건들거리는 이마가 특징이었습니다. 이덕문은 무릎을 꿇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서가 증거이옵니다. 최치문, 아니 김치문은 형을 독살하고 조카를 죽여 묻은 자이옵니다. 유골도 수습하여 왔사옵니다. 유 대감이 문서를 받아 들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로군. 이덕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감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문서를 내가 맡아두겠다. 조사가 필요하니 며칠 기다려라. 며칠이요? 하오나 대감, 증거가 분명하옵니다. 당장 최치문을 잡아들여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물러가거라. 유 대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덕문과 장노인은 관아에서 물러나왔습니다. 노인장, 부사 대감의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장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소. 저 부사의 기운에 탁한 것이 섞여 있소. 좋지 않은 느낌이요. 이덕문의 가슴에 불안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 대감이 관아의 문을 닫은 뒤 그는 포졸 하나를 불렀습니다. 지금 즉시 두릉마을 최치문에게 달려가라. 급히 볼 일이 있다고 전해라. 그날 밤 최치문이 관아의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 급히 부르신 까닭이 무엇이오? 유 대감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최치문은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덕문이라는 선비가 가져왔소. 김진사댁 폐가에서 유골과 함께 찾았다 하오. 최치문의 가느다란 눈이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겉보 놈이 감히 최주부, 나는 그동안 자네에게 편의를 많이 봐주었소. 세금도 봐주고 송사도 눈 감아 주었소. 유 대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지. 최치문은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품에서 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금 1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소. 유 대감이 금을 세어본 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문서는 내가 없애겠소. 그리고 그 선비에 대해서는 내가 처리하겠소. 최치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덕문이 남원 객주에서 일어나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관아 앞에 포졸 넷이 서 있었습니다. 너 이덕문이냐? 예, 그렇습니다만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절도요. 두릉마을 최주도의 집에서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고발이 접수되었다. 이덕문은 경악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제가 올린 고발은 어찌 되었습니까? 무슨 고발? 그런 기록은 없다. 이덕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문서가 없어진 것입니다. 포졸들이 이덕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덕문은 발버둥 쳤지만 힘이 모자랐습니다. 장노인, 장기덕 노인장, 도와주십시오. 이덕문이 외쳤지만 장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덕문은 그대로 관아에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좁은 감방, 벽에는 이전에 갇혔던 자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날짜 표시가 빼곡했습니다. 쥐 한 마리가 구석에서 눈을 빛내며 이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덕문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그때 감방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겉보 선비가 옥에 갇혔다며? 오만복이었습니다. 오만복이 감방 창살 사이로 이덕문을 들여다보며 킬킬 웃었습니다. 그날 밤 폐가에서 도망친 뒤에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 보물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돌아가 봤더니 선비가 뭔가 파내고 있지 않았나? 이덕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생원, 그걸 보고 최치문 대감에게 알려드렸지. 선비가 폐가에서 보물을 훔쳤다고. 그게 보물이 아니라 유골이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알바 아니지. 최 대감이 나에게 은전 10냥을 주셨거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못할 것이 없네. 오만복이 돌아서며 쾌활하게 웃었습니다. 겉보 선비,
옥에서 편히 쉬게나. 이덕무는 창살을 움켜쥐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덕무는 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피땀 흘려 모은 노자 5냥은 포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기덕 노인이 최치문의 하수인들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치문은 장노인에게 다시는 남원 땅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협박한 뒤 내쫓았다고 합니다. 유일한 증인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덕무는 감방 바닥에 쓰러져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방의 하루는 끝없이 길었습니다. 아침이면 포졸이 잡곡밥과 시래기국을 밀어 넣었습니다. 낮에는 벽에 금을 새며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추위에 벌벌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은월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핏물 흘리며 웃던 그 슬픈 미소. 12년을 기다렸소. 그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낭자, 미안합니다. 이 한심한 겁쟁이를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병든 몸으로 아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돈도 없고, 과거 시험도 놓쳤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치문은 그 사이 마을에서 더욱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덕문이라는 놈이 내 집에서 물건을 훔쳐갔다가 잡혔소. 겉보 주제에 도둑질까지 하다니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오. 마을 사람들은 최치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역시 겉보 덕문이는 안 되는 놈이었어. 양반 행세하더니 결국 도둑이었나. 이덕문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 정씨는 그 충격에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와서 감방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 풀려나는 것입니까? 최 주부께서 선처하셨다. 도둑질은 눈 감아 주시겠다 하셨다. 다만 이 고을에서 당장 떠나라. 이덕무는 비틀거리며 옥을 나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열흘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관아 앞에 최치문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부채를 붙이며 이덕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겉보 선비 살려준 것에 감사하게. 이덕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김진사 부부를 죽이고 은월낭자를 묻었소. 나는 알고 있소. 최치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부채를 접으며 이덕문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자는가? 이덕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까지 것이 무엇을 어쩌겠다는 거냐? 겉보 주제에 다시 이 고을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살려두지 않겠다. 최치문은 돌아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인 셋이 최치문의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의기양양한지 이덕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을 셋이나 죽인 자가 저렇게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살고 있다니. 어린 처녀를 산 채로 묻은 자가 저렇게 웃으며 다니고 있다니.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덕문은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과거도 놓쳤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은월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덕문은 마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남원 성 밖의 울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젖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 것인가? 겁도 많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은월 낭자에게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 쳤으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 어머니의 돈까지 날려버렸다. 이덕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달빛이 개울물에 비쳐 은빛으로 반짝거렸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실려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 이덕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개울 건너편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은월이었습니다. 폐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건만 희미하고 흐릿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은월 낭자. 멀리 나오니 힘이 다 빠지는구나. 오래 있지는 못하겠소. 은월의 모습은 폐가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희미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낭자, 미안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충분히 했소. 누구도 나를 위해 그만큼 해준 적이 없소.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가 바뀌었소. 무엇이 바뀌었단 말입니까? 그대가 바뀌었소. 이덕무는 멈칫했습니다. 그대는 처음 만났을 때 겁에 질려 벽에 붙어 떨기만 했소. 하지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소. 비가 오는 밤에 뼈를 파내고 우물 속에 들어가 증거를 찾았소. 최치문 앞에서도 진실을 외쳤소. 은월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용기가 아니면 무엇이오? 이덕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증거는 하나가 아니오. 예. 아버지는 신중한 분이셨소. 아버지가 생전에 거래하시던 전주 약재상 박씨. 그에게도 같은 거래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요. 독약을 판 장부는 약재상도 보관하는 법이요. 이덕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마음을 비우면 복이 찾아오는 법이니라. 그리고 장 노인장이 한 말도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자라야 한다. 이덕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덕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주로 가겠습니다. 약재상 박씨를 찾아 증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 부사가 아닌 더 높은 곳에 고발하겠습니다. 은월의 희미한 모습이 더 흐려져 갔습니다. 고맙소, 선비. 나는 그대를 믿소. 반드시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은월이 사라졌습니다. 이덕무는 개울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자기 얼굴이 열흘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볼은 쑥 들어갔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전주를 향해. 전주까지는 이틀 길이었습니다. 이덕무는 돈도 없이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었고 밤에는 나무 밑에서 잤습니다. 이가 시리도록 추웠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은월의 얼굴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전주에 도착하여 약재상 거리를 뒤졌습니다. 혹시 박씨 성의 약재상을 아십니까? 10여 년 전에 남원의 김진사와 거래하던 분입니다. 몇 곳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찾았습니다. 박약재상.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아직 정정했습니다. 김진사라. 아, 남원의 김진사 말이오? 세상에 그 양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불쌍한 사람이었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다 하기에 나도 한동안 마음이 아팠소. 김진사의 동생 김치문이 석신산을 사간 적이 있습니까? 박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어찌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박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장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소. 12년 전 기록이요. 김치문이라는 자가 석신산 5냥을 사갔소.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했소. 석신산은 독극물이니까 쥐를 잡는 데 쓴다고 했지만 5냥이면 쥐 100마리도 넘게 잡을 양이요. 이덕무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에 의한 떨림이었습니다. 증거가 다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재상 뒷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 무사했구려. 장기덕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장 살아 계셨습니까? 죽을 놈이 아니라오. 맞을 만큼 맞고 나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소. 장 노인은 한쪽 팔이 부러져 나무 부목으로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오른쪽 눈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전주로 올 줄 알았소. 그래서 여기서 기다렸소.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직관이라 했잖소. 땅의 기운뿐 아니라 사람의 기운도 있는다 했소. 장 노인이 이덕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선비, 남원 부사에게 다시 고발해도 소용이 없소. 저 부사는 이미 최치문에게 매수된 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에 고발하려 합니다. 장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좋은 소식이 있소. 전라도 암행어사가 이 근방을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소. 이덕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행어사. 임금이 직접 파견하는 비밀 감찰관. 지방관리의 비리를 조사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존재. 그 암행어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팔도를 떠돌며 쌓은 인맥이 있소. 찾아보겠소. 이덕문은 장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인장,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른 법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사흘 뒤, 장 노인의 수소문 끝에 암행어사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전주 남문 밖 주막에 초라한 행색의 선비가 묵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덕문은 그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은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30즈음의 나이에 해진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덕문은 그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 암행어사이십니까? 선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근거는 없사옵니다. 다만 억울한 사연이 있어 하늘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만약 어사 대감이 아니시라면 미친놈의 헛소리로 여기고 잊어주십시오. 이덕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김진사 부부의 독살, 은월의 살해와 매장, 최치문의 성명 위조와 재산 탈취, 남원 부사의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자신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일, 그리고 증거인 약재상의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선비는 장부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한 장, 2장 넘기며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틀 뒤, 남원 관아 앞. 아침 일찍부터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함성이 남원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마패를 높이 든 젊은 선비가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패의 금빛 글자 위에서 번쩍 빛났습니다. 그 뒤로 포졸 20명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남원 부사 유대감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관복의 허리끈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사대감, 이게 무슨... 남원 부사 유재옥,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즉시 직위 해제한다. 체포하라. 포졸들이 유대감을 붙잡았습니다. 유대감은 뻘뻘 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자의 관할을 수색하라. 포졸들이 관할을 뒤지자 유대감이 감추어둔 뇌물 목록과 최치문에게 받은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덕문이 제출했던 원래의 증거 문서도 불에 태우지 못하고 숨겨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최치문을 체포하라. 포졸들이 두릉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최치문은 기와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를 누구로 알고? 김치문이라 해야 하나, 최치문이라 해야 하나. 암행어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치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신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 최치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치문, 아니 최치문. 너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저는 최치문이옵니다. 김치문이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암행어사가 약재상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전주 약재상 박씨의 장부에 기록된 석신산 매입 기록이다. 매입자, 이름 김치문. 날짜는 김진사 부부가 사망하기 닷새 전이다. 최치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동명이인이요. 그래, 그러면 이것은? 암행어사가 유대감의 관하에서 발견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김진사댁 폐가에서 발견된 거래 기록이다. 필적이 너의 것과 일치하느니라. 최치문이 입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행어사가 손짓을 했습니다. 포졸이 하얀 보자기에 쌓인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덕문이 수습한 은얼의 유골이었습니다. 관아 앞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진사댁 뒤뜰 감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유골이다. 17 처녀의 뼈다. 내가 죽여서 묻은 조카 김은얼의 유골이다. 최치문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결코 박 약재상을 증인으로 불러라. 박 노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석신산을 사간 사람이 맞느냐? 박 노인이 최치문을 가리켰습니다. 틀림없사옵니다. 12년 전 이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코 옆에 있는 점이 똑같사옵니다. 최치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놈이 거짓말을. 장기덕, 직원 장기덕을 증인으로 불러라. 부러진 팔에 부목을 댄 장노인이 나왔습니다. 이 직원이 피고인의 하수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이 팔이 그 증거이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 한 것이옵니다. 최치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뜻밖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만복이었습니다. 오만복은 최치문의 하수인들에게 약속받은 추가 보상이 오지 않자 화가 나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최치문이 저에게 은전 10냥을 주며 이덕문 선비를 도둑으로 무고하게 시켰사옵니다. 저도 죄인이오나 진실을 밝히고자 왔사옵니다.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최 주부가 살인자였다니. 그 많은 돈이 다 형의 재산이었다고? 겉보 덕문이가
그 진실을 밝혀냈단 말이야? 우리가 겉보라고 놀렸는데 우리보다 100배 용감한 사람이었구먼. 암행어사가 일어섰습니다. 김치문, 너의 죄를 선고한다. 최치문이 이마를 바닥에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첫째, 형 김진사와 형수를 독살한 죄. 둘째, 조카 김은호를 살해하고 매장한 죄. 셋째, 형의 재산을 탈취하고 성명을 위조한 죄. 넷째, 무고한 백성을 누명 씌워 옥에 가둔 죄. 다섯째, 관원에게 뇌물을 주어 사건을 은폐한 죄. 4. 살려주시오. 이 5가지 죄에 의거하여 너를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에서 중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포졸들이 최치문을 끌어냈습니다. 최치문은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가 찢어졌습니다. 부채가 바닥에 떨어져 2 동강이 났습니다. 거드름 피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비참한 죄인의 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저놈이 그 착한 김진사를 독살한 놈이었다니. 17 어린 처녀를 산 채로 묻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로세. 우리가 그놈한테 꾸벅꾸벅 인사했다니 치가 떨린다. 최치문의 하인들은 주인이 잡혀가는 것을 보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10여 년간 위세를 부리던 자의 최우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몰락이었습니다. 남원 부사 유재옥은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죄로 파직하여 귀양 보낼 것이다. 유 대감도 끌려나갔습니다. 번들거리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오만복은 무고 방조죄로 곤장 20대에 처한다. 오만복이 곤장을 맞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치문의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큰 기와짐, 넓은 논밭, 창고에 쌓인 곡식과 비단, 모두 원래 김진사의 재산이었으므로 관에서 몰수하되 이 사건을 밝혀낸 이덕문에게 상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된 최치문은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확정되어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가사는 몰수되어 흩어졌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친형을 독살하고 어린 조카를 산 채로 묻은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이덕문은 은월의 유고를 폐가 뒤편 양지 바른 언덕에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나비 비녀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향을 피웠습니다. 은월 낭자, 이제 한이 풀렸습니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매화 향이 실려왔습니다. 마치 은월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봄, 이덕문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자를 모아주었고 서당 아이들이 마을 어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꼭 급제하세요. 겉보라고 놀려서 죄송해요. 이덕문은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겉보라고 놀리는 거 괜찮다. 선생님은 원래 겁이 많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용감해요. 귀신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이겼잖아요. 이덕문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해 봄 한양에서 치른 과거 시험. 이덕문은 답안지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장노인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은월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 정 씨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어미가 할 말이 맞았지. 마음을 비우면 복이 찾아온다 했지 않느냐. 이덕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장기덕 노인은 이덕문의 급제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부러졌던 팔은 다 나아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소. 제 속에 불씨라고.
드디어 활을 타올랐구려. 노인장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오. 선비의 따뜻한 마음이 스스로를 구한 것이오. 장노인은 막걸리 한 잔을 나누고는 다시 팔도 강산을 떠돌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으며 산길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마치 신선 같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이덕무는 남원 부사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첫날 그는 가장 먼저 은월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옆에는 어느새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자라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매화꽃이 흩날렸습니다. 이덕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낭자 덕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고을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향이 은은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날 밤 이덕문의 꿈에 은월이 나타났습니다. 핏물 대신 맑은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 대신 곱게 차려입은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소, 선비. 이제 저승으로 갈 수 있겠소. 잘 가십시오, 은월 낭자. 은월은 한 마리 흰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덕무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흰 나비 한 마리가 앉아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덕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개가 짖어도 놀라고 바람에 문이 덜컹거려도 소스라치던 겁쟁이 선비. 이제는 등을 펴고 고개를 들고 백성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남원 부사. 겁쟁이 선비 이덕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어머니 정씨가 아들에게 남긴 말. 욕심은 화를 부르고 마음을 비우면 복이 찾아오는 법이니라. 최치무는 욕심에 눈이 멀어 형을 죽이고 조카를 묻었습니다. 5만 복은 돈에 눈이 멀어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습니다. 남원 부사는 뇌물에 눈이 멀어 진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탐욕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반면 이덕무는 겁이 많았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용기란 무서운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고 귀신보다 따뜻한 것도 사람의 마음인 법입니다. 겁쟁이 선비 이덕무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평생토록 남원 땅의 백성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덕문이 남원 부사로 있을 때 은월의 무덤 곁에는 매화나무가 해마다 꽃을 피웠다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매화는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았다 하니 은월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무에 깃든 것이 아니겠는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배우고 불의와 공포에 주눅들지 않고 정의에 맞서는 마음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